자, 두 번째 시간이죠. 2학기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우리가 5.18 민주화 운동에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 배경인 12.12 신군부 쿠데타 한번 들어봤었고, 그리고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우리가 그거를 광주 폭동으로 불러서는 안 되고 공식적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두환이라는 인물에 대해 설명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독재를 한 건 맞지만 경제 정책이라든지 또는 어떤 시민들의 어떤 실제적인 삶에서 생활의 부분에서는 그렇게 나쁜 정권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한 점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업이 끝났죠. 그렇죠? 그럼 오늘은 이제 전두환 정부가 어떠한 점들을 갖다가 잘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전두환 정부는 쉽게 말해서 인기를 끌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쉽게 말해서 본인들이 권력을 잡는데 뭐가 부족했냐? 정통성이 부족하죠. 그렇죠? 정통성이 부족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이 뭐랄까 이 국민들의 환심을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정통성이 부족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뭘로 집권했습니까? 쿠데타로 집권했으니까 정통성이 부실하겠죠. 그렇죠? 정통성 부실하니까 국민들의 환심을 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심을 끌기 위한 정책들로 어떤 걸 하냐? 일단 가해를 금지합니다. 가해. 가해가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지금 가해 받으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학생 가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집에 이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국어나 영어나 수학 이런 과목들을 이제 가르치시는 1대1로 지도하고 이런 게 이제 과외지 않습니까? 이 과외를 갖다가 전두환 정부 때 아예 금지시킵니다. 왜냐면은 예나 지금이나 사교육에 대한 부모님들의 부담은 되게 커요. 사실 지금 솔직히 여기서 공교육만 가지고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잘 가고 취업도 잘하고 한다면은 굳이 돈 들여서 학원 보내고 가외시키고 싶어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공교육만 가지고 여러분들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돈을 따로 들여서 학원도 보내고 가해도 시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예 학원이 다 없어진다면 아예 가해가 다 없어진다면 사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사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면 여러분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오로지 공부할 때 EBS 강의 그리고 학교 수업만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죠? 그럼 부모님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 이제 뭐 옆집 개똥이가 학원 뭐 몇 개 다니고 가해 몇 개 한다 해서 나도 우리 을똥이 그렇게 시켜야 될 것 같았는데 나라에서 학원과 가해를 다 없애버렸어. 그러면 굳이 내가 우리 애를 옆집이랑 경쟁시켜가지고 학원 보내고 가해시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외 금지를 하니까 국민들의 어떤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아, 대통령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자기들이 군인 출신의 군부 독재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내에서는 두발을 자유로 하고 교복도 자유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교복 입고 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때 잠깐 몇 년간 오히려 중고등학생들 교복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두발도 그 이전에는 아주 머리를 뭐 거의 삭발식으로 빡빡 깎였는데 이때 두발이 또 자율화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광고하고 싶었던 거겠죠. 우리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억압하는 군인 출신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 조금 개방돼 있고 유연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걸 이제 주장하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합니다. 여러분들 믿기 힘들겠지만 과거에는 야간에 일정 시간이 되면은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돌아다니면 경찰한테 잡혀갔어요. 그게 야간 통행 금지였어요. 왜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냐면은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무장 공비도 많이 내려왔고 또 간첩도 많았어요. 이런 간첩이나 무장 공비들이 언제 돌아다닐까요? 낮에 돌아다니지 않겠죠? 야간에 돌아다니겠죠? 그럼 야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누가 간첩이고 누가 무장 공비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일반 시민과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그럼 밤에 아예 그냥 사람들 다 못 돌아다니게 막아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공식적으로 시민들이 다 못 돌아다니게 되니까 그 시간에 돌아다니는 애들은 간첩이거나 무장 공비겠네 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야간 통행금지 제도입니다. 이걸 해제시켜줘요. 그러니까 국민들 좋겠죠. 이제 밤 늦게까지 술 먹다가 경찰서에 잡혀갈 일이 없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프로야구를 출범시킵니다. 당시에 전두환 정부가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내걸었던 정책이 바로 3S 정책이에요. 이 3S 정책을 갖다 아주 육성을 해가지고는 막 그 뭐지 이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에 두지 못하게 하려고 되게 애를 썼어요. 3S가 뭐냐? 3S라는 거는 하나는 이제 이 프로야구와 같은 스포츠, 스포츠. 이제 사람들 이제 정치에 신경 쓰지 말고 야구 재밌잖아. 야구 보고 맥주 한 캔 착 까가지고 쭉 마시면서 야구 팀 응원하고 자기 좋아하는 팀 응원하고 자기 좋아하는 선수 응원하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정치 같은 거 관심 갖지 말란 말이야. 이 스포츠 이제 산업을 진흥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스크린 영화 산업을 엄청나게 이제 진흥합니다. 야, 이제 재밌는 거 영화 많이 만들어 영화 만들어서 극장에서 개봉하고 영화 보고 그러면 이제 또 국민들이 정치나 이런 골치 아픈 거에 관심이 좀 없어지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계속 독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뭐라냐 섹스 이제 성 산업을 엄청 이제 발달시킵니다. 유흥업소가 엄청 늘어나고 막 이제 술집에 호스티스들이 엄청 증가해서 이제 당시에 이제 뭐 회사 다닌 직장인이라면 술을 마시러 가면은 여자를 옆에 이제 술집 이 여성을 데리고 술을 안 마시면 뭐 술 맛이 안 난다 분위기가 안 산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향락 산업을 엄청나게 이제 활성화시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 경기 영화 또 이런 유흥 산업 이런 것들에 이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집중시켜서 정치에는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했던 정책이 바로 3S 정책입니다. 자, 이런 식의 정책을 통해서 민주화 세력은 억압을 하지만 국민의 환심은 또 샀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당시에 경제적으로 나쁘지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건데 전두환 대통령 있는 정권 동안에 우리나라 뭐 성장률이 어마어마합니다. 10%대 이상의 고도 성장을 해요.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주가가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주식이 한 20%대 올랐거든요. 엄청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전두환 대통령 때는 주식 시장이 1년에 60%에서 70% 이상씩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도 엄청 잘 되고 국가 경제도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그러면서 되게 또 웃긴 게 원래 국가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야 되는데 전두환 대통령 때는 경제는 성장을 하는데 물가는 오히려 낮아요. 그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기 좋은 시대였겠어. 여러분들 회사 다녀서 매년 회사가 성장하는 거야. 그래서 월급을 작년에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월급이 막 150만 원 되고 내년 됐더니 월급이 막 250만 원이 되고 막 그래. 근데 여러분들 버스 값이나 짜장면 값이나 뭐 고기 값이나 이런 물가는 별로 오르지가 않아. 작년에 짜장면 한 그릇에 뭐 500원이었는데 올해 짜장면 한 그릇에 뭐 550원이야. 뭐 아니면 510원이야. 막 얼마 한 그때 물가 상승이 4%도 안 됐으니까 엄청나게 이제 물가는 낮게 성장을 하는데 경제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되게 좋았던 거죠. 지금도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을 오히려 추억하시고 향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전두환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거냐? 물론 뭐 대통령이 잘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때는 이제 다음번에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삼저호황이란 게 있었어요. 삼저호황. 삼저호황이 뭐냐면 뭐가 세계가 낮아가지고 국가적인 경제 호황은 되게 잘 되는 거예요. 반대는 공황이죠. 공황. 안 되는 거 망하는 거 공황. 잘 되는 거 호황. 그래서 뭐가 세계가 낮아가지고 되게 호황이 왔는데 이게 환율이 낮았고 유가가 낮았고 그리고 금리가 낮아가지고 되게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갔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시간 안에 좀 설명하기엔 조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뒤에 가면 어차피 경제 발전 나오니까 그 부분에 조금 자세하게 삼조 호황이 어떠한 내용이고 그게 우리나라 경제가 막 되게 잘 되는데 뭐 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이렇게 전두환 정부가 이제 쭉쭉쭉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독재한 애들 이제 막 자기들 권력 챙기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때는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되는 시절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얘기해 볼까요? 국제그룹이라는 회사 있었어요. 국제그룹. 재계 서열 10위 내에 들던 거대한 그룹입니다. 이런 그룹 지금으로 치면 뭐 한 롯데급 정도 되는 롯데보단 좀 작다 봐야 되나? 뭐 대충 뭐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지금으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한화그룹 정도? 그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큰 그룹인데 이 그룹 하나를 대통령이 그냥 날려버리던 시절입니다. 날린 이유는 간단해요.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정치 자금을 좀 대라 그랬어요. 야, 나 저 전두환 대통령이 나 비자금 조성해야 되는데 저기 기업 총수들 불러다가 돈 얼마씩 내. 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요런 거 비슷한 거 하다가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이제 얼마씩 내 이렇게 했는데 돈을 얼마씩 냈잖아요. 근데 국제그룹의 이제 회장은 전두환 대통령 마음에 드는 액수를 못 냈나 봐. 안 냈는지 못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전두환 대통령이 뭐 그때 당시 뭐 선거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그룹 총수들 뭐 만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잘 만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 눈에 이제 엇나간 거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이 국제그룹을 아주 공중분해시켜 버립니다. 그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독재 권력이 강하던 시절이었어요. 자, 그러한 전두환 대통령의 정권도 1987년이 되면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뭐 전두환 대통령 정권이 망했다는 게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 아까 얘기했다시피 임기 7년 약속했잖아요. 7년 임기가 거의 다 돼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7년 임기가 거의 다 돼가자 사회적으로 어떠한 분위기가 나오게 되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만 해도 대통령을 어떻게 뽑았냐면은 간접 선거를 통해서 뽑았어요. 간접 선거. 시민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전두환 임기 7년이 끝나고 그 다음번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간접 선거.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뽑는 그게 대통령 선거인단이었나 통일주체 국민회의였나 지금 헷갈리는데 하여튼 대통령을 뽑는 그 집단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국민 대신 뽑아준다면 그 다음번 뽑히는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래서 뭐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 육사 동기 노태우 같은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내 다음은 당신이 해 이러고는 이 사람을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시킨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이제 진행하는 이 간접 선거인단을 이제 뭐 강압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해가지고 야 니들 여기 노태우 뽑아 안 뽑으면 알지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은 또 이 군부 독재 정권이 계속해서 연장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 임기가 거의 이제 막바지를 가자 시민들과 지식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무슨 주장이 나오게 되냐 간접 선거를 직접 선거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접 선거 제도로 바꾸자라고 하는 이 요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걸 바로 이제 직선제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직선제를 하려면 뭐 해야 되냐? 헌법을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시민들이 요구하게 됩니다. 야, 좀 신선해요. 왜냐면은 그 이전에 헌법이 개정된 개헌들은 전부 통치권자의 개인의 어떤 욕망, 개인이 더 오래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 개인이 자기가 좀 더 정치 권력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의 이유로 이제 헌법이 개정돼 왔는데 이제 87년이 되면은 시민들이 우리 대통령 우리 손을 직접 뽑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을 개정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최초의 이제 개헌이 지금 막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많은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직선제를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죠. 왜냐하면 뭐 노태우 같은 사람을 꼭두각시로 다음번 대통령을 앉힌 다음에 전두환 본인이 이제 그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뒤에서 이제 그 다음 대통령을 조종하는 마치 지금 그 러시아 이제 푸틴이라는 분이 이런 걸 많이 해요. 쭉 자기가 대통령 하다가 이제 삼선 러시아 대통령 3번 하고 나면 한 번 쉬어야 되는데 한 번 쉴 때 되면은 자기 친구를 갖다 이제 대통령으로 삼아가지고 뒤에서 조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권력을 이어왔었는데 이제 이 전두환 대통령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권력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혀 직선제 개헌을 해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시민들이 하도 이렇게 막 직선제 해달라 그러니까 아예 이제 뭘 해버리냐 호원 조치라는 걸 합니다. 호원 조치. 호원 조치가 뭐냐면 호 보호한다. 헌법. 지금 헌법 너무 좋은데 이거 자꾸 바꾸자는 거는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세력이 어떤 사주를 받은 그런 철없는 대학생들이나 간첩들의 요구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본인은 헌법을 수호하겠습니다. 이러고는
헌법을 보호하고 수호한다는 호원 조치를 내립니다. 호원 조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헌법 개정해 달라는 그 개짜만 꺼내도 그냥 잡아가서 이제 조지는 거예요. 호원 조치를 내립니다. 호원 조치에 우리나라 지식인들과 시민들과 학생들이 굴했을까요? 굴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호원을 철폐하고 직선제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시 서울대학교의 언어학과였냐? 언어학과였나 그 대학생이었던 박종철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있어요. 이 박종철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남영동에 가면 지금 이제 숙명여자대학교 있는 쪽 동네 서울역 아래쪽인 동네가 남영동인데 남영동에 가면은 경찰청에서 운영한 당신이 이제 경찰청이 아니라 당신은 이제 치안본부였는데 우리나라 이제 치안본부 지금은 지금 경찰인 거예요. 경찰에서 운영하는 대공분실이 있었어요. 대공분실이 뭐냐면은 간첩들을 갖다 이제 뭐 잡아다가 이제 조사하는 그런 곳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독재 정권들은 뭐 실제 간첩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간첩을 많이 조작을 하죠,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부터 공산주의하면 치를 떨기 때문에 저 새끼 간첩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나쁜 놈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이제 경찰에서 운영하는 대공분실에다가 이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대통령 직선제 요구한 학생들 잡아다가 막 고문하고 막 때리고 이러면서 너 이 새끼 너 간첩 맞지? 너 북한에 지령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을 몰아가던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남영동에 있는 대공분실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박종철 학생 간첩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큰 순수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이 박종철이란 이 학생을 잡아다가 이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했어요. 고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물고문을 하는데 막 욕조에다 이제 얼굴을 넣고는 막 물고문을 한 거죠. 물고문을 하는데 이 고문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물론 고문이 지나치고 말고가 없어. 고문은 하면 안 되는 건데 일단은 불법적이고 인권 탄압적인 고문을 한 것도 문제인데 그 고문을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이 호흡을 담당하는 경부가 압박이 돼가지고 질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경부 압박으로 이 박종철 학생이 사망하게 됩니다. 고문 중에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고문치사라고 합니다. 고문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 해서 고문치사. 치사하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실수로 죽이게 되면 뭐가 돼요? 과실치사라 그러죠. 이거는 이제 고문을 하다가 사람을 죽인 거기 때문에 고문치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박종철 학생이 사망했어요. 자, 사망하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요? 사망한 거를 덮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은폐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빨리빨리 그냥 저기 부검하면은 실제로 물고문을 받았던 또는 다른 뭐 구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고문을 받은 흔적이 다 있을 거니까 부검 없이 화장을 해가지고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당시 동아일보 기자를 통해서 이 내용이 이제 퍼져나가게 되고 정부 입장에서도 그냥 무조건 화장해서 덮을 수가 없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부검을 하게 되는데 이 부검을 하러 갔던 이제 부검이가 이분이 의사죠, 그렇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장이었던가 하여튼 이분이 이제 부검을 들어가가지고 부검을 하는데 몸을 이제 해부해서 부검을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심장마비로 쇼크해서 죽은 게 아니고 고문을 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이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 말하지 마라. 너 말하면 큰일 난다. 너 진짜 큰일 난다. 왜냐면 정부는 그때 어떻게 밝혔냐면은 박종철 이 학생 열사가 사망했을 때 이거 사망한 이유를 갖다가 언론에다가 밝힐 때는 정말 웃긴 얘기를 했는데 그 학생이 너무 좀 담이 적어서 소심해서 조사하는 이 조사관이 책상을 갖다가 탁 치니까 학생이 놀래갖고는 하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검이가 양심선언을 합니다. 이거는 심장마비로 인한 쇼크사가 아니고 고문을 받다가 경부가 압박돼서 질식해서 사망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려는 게 실패하게 되고 이게 이제 세상의 만천하에 밝혀지게 되는 거죠.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게 됐다는 것이.
이제 그냥 이제 뭐 사람의 생명에 무게나 더 중하고 뭐 더 귀중하고 더 덜 귀중하고는 없지만 학생이 서울대학교 학생이 이 나라의 뭐랄까 뭐 당시에 이제 미래 인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도 유망한 학생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국가 기관에 의해서 고문을 받다 사망했단 말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정부는 덮어버리려고 했지만 이게 터져버려서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막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부 너무 괘씸하다. 이러한 독재 정권이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개헌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확산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6월 10일에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던 60 민주 항쟁입니다. 60 민주 항쟁이라고도 부르고 6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6월 민주 항쟁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6월 민주항쟁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이 사진에 계신 이분 있죠. 이분이 이한열이라는 연세대학교 학생인데 이 이한열 열사가 이 60 민주항쟁 때 이제 막 어?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의 후두부 뒤통수를 맞고는 과다출혈로 병원에 이제 실려갔다가 입원해 계시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한열 열사도 사망하게 되니까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런 독재 정권에 대한 폭력 정권에 대한 분노가 더더욱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계속해서 이제 이 시위가 거대해지니까 이제 전두환 대통령도 이제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29일 날 민주화 선언을 합니다. 국민들이 원한다면 내 다음번 대통령은 간접 선거가 아니라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도록 하겠다. 국민들의 개헌 요구를 수용하겠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개헌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9번째 개헌이에요. 9차 개헌이고 개헌을 9번 했기 때문에 헌법은 10차 헌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헌법이 이때부터 2020년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헌법입니다. 이때 1979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탄생한 헌법인 거죠. 자, 지금 또 시간이 22분이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에 이어서 이제 노태우 정부부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쭉 한번 얘기를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고 여러분들 또 천천히 수업 끝났다고 또 뭐 딴 거 하지 말고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